최근에 또 국가보안법 얘기로 정말 뜨거웠죠. 31명의 의원들이 무려 76년 된 이 법을 없애자고 법안을 냈는데 정말 흥미로운 건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네. 이 폐지를 반대하는 국회 국민청원에 열흘도 안 돼서 15만 명이 넘게 동의를 한 겁니다. 와, 정말 팽팽하네요. 이건 단순한 찬반 논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안보의 최후보르다. 다른 한쪽에서는 인권 탄압의 낡은 유물이다. 이렇게 완전 극단적인 평가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왜 같은 법을 두고 이렇게까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근본적인 딜레마가 뭔지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안보라는 가치랑 표현의 자유라는 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한반도라는 특수한 무대에서 딱 부딪히는 장면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딜레마의 본질이 대체 뭔지 같이 한번 파헤쳐보시죠. 자, 그럼 이 어려운 문제 어디서부터 풀어볼까요? 먼저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 존치론의 논리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70년도 더 된 법인데 지금 이 시대에도 왜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안보 현실이겠죠. 그렇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인 분단 국가다. 아, 이게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 반대 청원 내용에도 나오지만 북한은 핵무기, 미사일 개발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위협 방식이 예전이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훨씬 교묘해졌죠. 이제는 간첩이 직접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이라던가 아,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론 조작 같은 거요? 바로 그거죠. 이런 보이지 않는 위협이 이제는 일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국경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의 경계까지 파고드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기초 방어벽 역할을 한다는 게 존치론의 핵심입니다. 방어벽이요? 네. 그리고 이게 그냥 이론적인 위협이 아니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자료들을 보면 실제 사례들을 계속 들거든요. 어떤 사례들이 있었죠? 최근에 민주노총 전 간부가 북한 공작원이랑 접선해서 지령받은 혐의로 중형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고요. 아, 그 사건이요? 네. 이런 식으로 안보 위협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 사건이 계속 터지니까 이게 설마가 아니라 역시나 하는 인식이 강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대학생 단체 성명서에 나온 표현이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시대연이라는 곳인데 뭐라고 했나요? 간첩 잡는 법을 없애자는 건 안보 자살 행위다. 이러면서 사자성어로 개문읍도라고 비판을 해요. 개문읍도요? 와, 문을 열어 도둑을 맞이한다. 네, 바로 그 뜻이죠. 법 폐지가 스스로 안보를 포기하고 위협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거네요. 그만큼 지금 상황을 절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더 흥미로운 지점이 나와요. 어떤 거죠? 많은 분들이 국가보안법 없어도 형법으로 간첩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네, 저도 사실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형법에 간첩죄가 분명히 있는데 왜 국가보안법이 따로 있어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존치론자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심각한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법적 공백이요? 네. 현행 형법상 간첩죄는요, 적국을 위해서 활동했을 때만 적용이 돼요. 적국. 그런데 여기서 법적인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헌법 체계상 국가는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 단체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법적으로 국가는 나라가 아니니까 형법에서 말하는 적국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딱 사라지면 북한 공작원이 국내에서 온갖 기밀을 다 빼내도 네. 북한은 적국이 아니므로 형법상 간첩죄는 무죄.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네요. 이걸 존치론자들은 대간첩 무죄 시대가 열리는 끔찍한 시나리오라고 보는 거죠. 이 법적인 허점 때문에라도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안보 위협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다가 적국이라는 단어의 법리적인 해석 문제까지 결합되니까 존치론의 논리가 굉장히 단단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단 말이죠. 대체 왜 그런 걸까요? 바로 그게 이 딜레마의 반대쪽 축입니다. 폐지론의 핵심은 이 법의 태생적 한계하고 역사적 악용의 역사에 있어요. 태생적 한계요? 네, 자료를 보면 국가보안법의 뿌리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 탄압하려고 만든 치안유지법에 닿아 있다고 나와요.
시작부터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억압을 위한 도구였다는 거죠. 아, 시작부터 단추가 좀 잘못 끼워졌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잘못 끼워진 단추가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최악의 방향으로 간 거죠. 정부에 좀 비판적인 목소리 내는 사람들을 빨갱이나 간첩으로 몰아서 탄압하는 아주 편리한 도구가 됐으니까요.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별명도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술자리에서 대통령 욕 좀 했다가 간첩으로 몰려서 인생이 망가졌다.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붙은 씁쓸한 별명이죠. 막걸리 보안법이라. 그 별명 하나에 당시의 공포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평범한 시민의 일상적인 대화까지 국가가 감시할 수 있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민변, 그러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같은 단체 성명서를 보면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단 한 번도 한국 사회의 평화와 자유, 인권을 위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네요. 심지어 정권 지지율이 좀 떨어지거나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릴 때마다 간첩단 사건 같은 걸 뻥 터뜨려서 국면을 전환하는 뭐랄까 단골손님이었다는 비판도 나오고요. 알겠습니다. 과거의 원죄가 너무 크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과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지금 법 조항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잖아요. 네, 바로 제7조 찬양고무 조항이 논란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찬양 고무 조항이요? 네, 법 조문을 보면 찬양, 고무, 선전, 동조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듣기만 해도 굉장히 추상적인데요. 찬양, 고무, 동조. 어디까지가 찬양이고 어디부터가 그냥 단순한 언급인지 그 경계가 너무 모호한데요. 바로 그겁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죠.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너무 커요. 이건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근대 형법의 대원칙, 죄형복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아주 심각한 지적을 받습니다. 혹시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그래야 좀 더 와닿을 것 같은데. 물론이죠. 자료에 나온 사례들을 보면 좀 황당한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한 토론회에서 요즘 북한에 가보면 고급스러운 건물이 많이 생겼다더라 이렇게 발언한 교수님이나 북한 관련 트윗을 별 생각 없이 리트윗한 회사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적도 있어요. 그냥 그 이유만으로요? 네, 물론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수사받고 재판에 끌려다니는 과정 자체가 이미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엄청난 형벌이 되는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내가 단순히 북한에 대한 정무를 언급하거나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 인권기구들이 199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국 정부에 이 법 폐지나 개정을 권고하는 겁니다. 안보를 지키는 울타리가 아니라 오히려 생각의 자유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완벽한 딜레마네요. 한쪽에서는 문을 열어 도둑을 맞이할 수는 없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도둑 잡자고 온 동네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는 없다고 하니 그렇죠. 그럼 우리 사법부,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 풀기 어려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나요? 여기서 헌법재판소의 아주 흥미로운 고민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헌재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무려 8번이나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합헌이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네. 그런데 그냥 이 법 문제 없다 이렇게 끝낸 게 아니에요. 법이 남용될 위험이 크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아, 법 자체는 유지하되 독소 조항이 함부로 작동하지 못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준 셈이군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장치인가요? 1991년 법 개정 때 추가된 문구가 핵심인데요. 바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죠?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 그냥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내 행위가 진짜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석의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한 겁니다. 아하, 의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겠다는 거군요. 법이 너무 넓게 해석되는 걸 막으려고 이론적인 완충 장치를 만든 셈인데 근데 그게 현실에서는 잘 작동했나요? 바로 그 지점의 딜레마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헌재 법리와 실질적 적용 사이에 괴리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괴리요? 네,
헌재의 기대와는 다르게 수사기관은 여전히 이 조항을 좀 폭넓게 적용해서 기소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이론적인 안전장치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무력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걸 뒷받침할 만한 데이터 같은 게 있나요? 네, 한 자료를 보면 결과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1심 판결을 분석했더니 징역형이 선고된 건 단 1건이었어요. 1건이요. 네. 그런데 무죄는 20건에 달했습니다. 1대 22호? 와, 이건 기소 자체가 애초에 좀 무리했다는 강력한 증거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검찰의 기소가 상당히 자위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치인 거죠. 결국 헌재가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가 기소 자체를 막지는 못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일단 수사 대상이 되고 기소가 되면 설령 나중에 무죄를 받더라도 개인의 삶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후라는 거죠. 이 지점에서 법의 존재 자체가 위축 효과를 낳는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런 의문이 드네요. 우리가 항상 분단국가의 특수성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특별한 건가요? 우리랑 비슷한 상황이었던 다른 나라들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다뤘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을 짚어보는 게 이 논쟁을 더 넓은 시야에서 보게 해줍니다. 가장 많이 비교되는 사례가 바로 독일이죠. 아, 독일이요? 네, 통일 전 서독에도 우리랑 비슷한 법이 있었지만 통일 후에는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민주사회당, PDS가 합법적인 정당으로 활동하는 걸 막지 않았어요. 체제를 위협했던 세력조차도 민주주의 시스템 안으로 그냥 끌어안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는 대만입니다. 국가 분열을 주장하는 걸 금지하는 법은 있어도 그걸 어겼다고 해서 처벌하는 조항은 따로 두지 않았어요. 아, 처벌 조항이 없군요. 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실제적인 위협 행위는 다른 법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이런 민주적 안보 모델은 안보를 지키는 방법이 꼭 국가보안법 하나만 있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저희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오래된 렌즈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가 마주한 근본적인 딜레마를 들여다봤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안보 위협이라는 차가운 현실하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민주적 가치라는 뜨거운 이상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존치로는 북한의 실질적 위협과 법적 공백의 위험을 경고하고 폐지로는 반인권적 악용의 역사와 표현의 자유 위축을 지적하죠. 이 딜레마가 얼마나 어려운지 헌법재판소조차 합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입법 과정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을 정도니까요. 네. 이제 공은 사법부를 떠나서 국회, 즉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온 셈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 완전 폐지부터 논란이 되는 7조만 삭제하는 대안, 아니면 현대적인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새로운 안보법을 만드는 방안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국가보안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이 오히려 그 질서의 핵심인 자유와 민주의 원칙을 위협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경계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안보를 위한 통제는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